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천의 작은 2층 집에서 지연과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33세 나이에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고, 지연은 31살로 근처 종합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의 직장으로 향하는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며 지연이 준비해둔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지연은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맞아주었고, 나 역시 그런 아내가 고마웠어요.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결혼 전 3년간의 연애 기간을 포함하면 5년을 함께한 셈인데, 여전히 지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나를 좋아해 주었고,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특히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4반 아이들은 역사 시간을 재미있게 들어준다며 항상 수업에 집중해 주었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이야기를 할 때면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보람찼어요. 조선시대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게 풀어서 들려주며 아이들이 마치 그 시대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업 후에 아이들이 다가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면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지연도 병원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지연을 찾아올 정도로 친절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밤늦게 근무할 때도 불평 한 번 없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았죠. 지연이 병원에서 받은 감사패를 집에 걸어두고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우리 부부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였어요. 지연의 부모님도 나를 아들처럼 대해주셨고, 나의 부모님 역시 지연을 며느리로 아껴해 주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양쪽 집을 번갈아 가며 방문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부모님들께서 우리 부부를 보며 흐뭇해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지연이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다며 기뻐하셨고, 어머니께서도 지연만큼 착한 며느리는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아직 둘만의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며 웃었지만, 언젠가는 예쁜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리라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함께 장을 보러 나가서 일주일치 식재료를 준비하고, 토요일 아침에는 늦잠을 자다가 브런치를 함께 만들어 먹는 것이 우리만의 소소한 행복이었죠. 지연이 만드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는 정말 맛있어서 매번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지연만의 비법이 담긴 된장찌개는 어머니의 손맛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간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때로는 보드게임을 하며 서로를 놀리기도 했어요. 지연이 윷놀이에서 질 때마다 삐죽거리는 모습이 귀여워서 일부러 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나는 지연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지연 역시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가끔 지연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발 마사지를 해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지연은 고맙다며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런 소소한 스킨십들이 우리 부부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지연이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 때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3시경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지연이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잠꼬대려니 했지만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는 말들이 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혁아, 보고 싶어라는 말이 지연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혁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지연이 나에게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남자의 이름이었죠. 지연은 계속해서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너무 그리워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지연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상혁이 누구인지, 왜 지연이 꿈속에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직장 동료인가 싶어? 머릿속으로 지연이 언급했던 병원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았지만 상혁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지연이 자주 이야기하는 동료들은 대부분 여성이었고 남성 직원들의 이름도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었지만 상혁은 아니었어요. 간호사 정미 언니, 원무과 수진이, 그리고 남자 직원으로는 총무과 민수 씨 정도만 언급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대학 동창들 중에도 그런 이름의 사람은 없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친구들을 소개할 때도 상혁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다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잠꼬대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그 말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감정적이어서 쉽게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 다른 남자를 그리워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연의 잠꼬대가 계속 이어졌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에 지연은 잠꼬대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2년 동안 몇 번 정도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감정이 담긴 잠꼬대는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은 꿈속에서 상혁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이렇게밖에 만날 수 없어서라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지연이 누군가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걸까라는 말도 들렸는데 그 순간 정말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연을 깨워볼까 생각했지만 그러면 내가 잠꼬대를 들었다는 것을 들키게 될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대신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상혁이 누구일까? 지연과는 어떤 관계일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연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했어요. 단순한 잠꼬대일 수도 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일단 의심이 시작되니까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다시 침실로 돌아갔어요. 지연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더 이상 잠꼬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연 옆에 조심스럽게 누워서 다시 잠을 청했지만 새벽이 될 때까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상혁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지연의 잠꼬대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의 반영일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아침 준비를 했지만 나는 지연의 표정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혹시 어젯밤 잠꼬대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지연에게서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휴대폰에 대한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집에 있을 때 휴대폰을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는데 이제는 항상 자기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재빠르게 확인하고 메시지가 오면 즉시 답장을 보내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내가 옆에 있어도 휴대폰을 몸쪽으로 기울여서 화면을 가리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마트에 다녀올 때도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죠. 예전에는 집안일을 할 때 휴대폰을 침실에 두고 와서 전화벨 소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화장실 문 앞에 두고 들어가더군요. 또한 지연의 외모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새로운 옷들을 사 입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소박한 차림으로 다녔던 지연이 갑자기 예쁘게 꾸미기 시작한 것이었죠. 향수도 새로 바꿨어요. 예전에 쓰던 은은한 향이 아니라 좀 더 화려하고 진한 향의 향수였습니다. 머리도 자주 손질하러 미용실에 갔고 네일아트도 받기 시작했어요. 평소 화장품에 별로 관심이 없던 지연이 갑자기 고급 화장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새로운 립스틱,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등을 사서 화장대 위에 진열해 놓고는 매일 아침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브랜드도 평소보다 훨씬 비싼 걸로 바뀌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취향이 생겼는지 의아했습니다. 퇴근 시간도 자주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 업무가 바빠져서 그렇다고 했지만 예전에는 칼퇴근을 하던 지연이었기에 의아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며 항상 회의 중이거나 바쁘다며 짧게 끊곤 했어요. 주말에도 갑자기 병원에 나가야 한다거나 동창 모임이 있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동창 모임에 다녀온 날에는 피곤한 기색보다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평소라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느라 지쳤다고 하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이제는 늦은 시간까지 기분 좋게 집안일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곤 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지연의 말투와 표정이었어요. 평소보다 들뜬 기분을 감추려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가끔씩 멍하니 웃고 있다가 내가 말을 걸면 화들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듯한 반응이었죠.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갑자기 미소를 짓고 있는 지연의 모습을 자주 목격했어요. 그 미소가 나와 함께 있을 때의 미소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몽환적이고 달콤한 표정이었어요. 저녁 시간에도 예전처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았고, 지연 자신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말을 아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환자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동료들과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냥 바빴다거나 평범했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갔습니다. 잠자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 서로 안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지연이 먼저 등을 돌리고 잠드는 일이 많아졌어요. 신체적인 접촉도 줄어들었고, 부부관계 역시 예전보다 뜸해졌습니다. 지연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거나 몸이 좋지 않다며 피하는 경우가 늘어났죠? 이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인식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상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들었던 잠꼬대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월 둘째 주 금요일, 대학 동창인 재호와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재호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평소보다 술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태민아, 내가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봤는데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재호에게 계속 물어봤죠.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연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털어놓았어요.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강남 쪽에서 업무가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확실히 지연이더라고 했어요. 키가 큰 남자와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재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재호에게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물어봤지만 멀리서 잠깐 본 것이야 정확한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지연이와 팔짱을 끼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연인 사이처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모습이 매우 친밀해 보였고, 특히 남자가 지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재호는 처음에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호텔 안으로 들어간 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호 역시 이런 일을 나에게 말해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하더군요. 친구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라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웠지만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사실 재호는 그 전에도 한두 번 지연을 다른 곳에서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또 한 번은 카페에서 같은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연에게 지난주 수요일에 뭘 했는지 슬쩍 물어봤어요.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병원에서 하루 종일 근무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바빠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며 불평까지 했어요.
응급실에 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신없었다고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야근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호가 목격한 시간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지연의 거짓말을 확신하게 되었고 동시에 무너지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지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가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재호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고 지연의 최근 변화들을 생각해보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혁이라는 이름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혹시 호텔에서 함께 있던 남자가 상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의 잠꼬대에서 들었던 그 이름, 보고 싶다고 중얼거렸던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지연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부터 지연의 거짓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늦게 끝났다고 하면서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는 날들이 많았어요. 동창 모임에 간다고 하면서도 어느 동창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소리가 나면 재빨리 확인하고 미소를 짓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죠?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재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지연을 추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재호의 증언 이후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컸지만 확실한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판이 좋다는 탐정사무소를 선택했습니다. 탐정은 중년의 경험 많아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런 일이 흔한 일이라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탐정에게 지연의 출퇴근 시간, 주요 동선, 그리고 상혁이라는 이름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잠꼬대에서 들은 이름이라고 하니까 탐정도 흥미로워했어요. 보통 불륜 상대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에서도 조심하는 편인데 지연의 경우는 상당히 깊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탐정은 전문적인 장비와 노하우로 지연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2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학교 업무를 마치고 급하게 탐정사무소로 향했어요.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고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지연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가 나올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지연이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같은 남자와 포옹하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세 번째부터는 호텔에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어 있어서 지연과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매우 행복해 보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연인 그 자체였습니다. 탐정이 조사한 결과 상대방의 신원도 확인되었어요. 이름은 김상혁, 35살.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영업팀장이었습니다. 연봉도 꽤 높은 편이었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상혁이 지연의 대학교 동창이라는 점이었어요. 정확히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이였고 대학 시절에 연인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탐정이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양쪽 부모의 반대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상혁의 집안이 지연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웠는데 상혁의 부모들이 지연의 집안 형편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지연의 부모들도 너무 차이나는 집안이라며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면서 관계가 재개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상혁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연과 상혁의 만남은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주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만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장소는 주로 강남 지역의 호텔들이었고 때로는 상혁의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탐정이 제공한 자료에는 상혁의 차량 번호와 주요 이동 경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보고 나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의 의심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무함이 몰려왔어요. 2년간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탐정은 이런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또한 상간 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법적인 절차보다는 지연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언제부터 나를 속여왔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급한 일이 있으니 저녁에 잠깐 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의아해 하셨지만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탐정이 준비해준 증거 사진들을 들고 처가로 향했습니다. 처가에 도착했을 때 지연도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나를 반기는 지연의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심각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증거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잠꼬대에서 들은 상혁이라는 이름, 친구 재호의 증언, 그리고 탐정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각 사진마다 언제, 어디서 촬영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했고 지연의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어요. 지연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장모님은 지연을 향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며 호통을 쳤고
장인어른도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장모님께서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태민이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지연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2달 전 대학 동창 모임에서 상혁을 우연히 만났다고 했어요.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상혁과 다시 마주친 순간 옛날 감정이 되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옛 추억을 나누는 정도였는데 점점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고백했어요. 상혁 역시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지연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나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지만 상혁에 대한 감정은 쉽게 정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상혁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했을 텐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나와의 결혼이 실수였던 것 같다는 말까지 했어요. 상혁과 함께 있을 때가 자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지연을 심하게 질책하셨고 장모님도 며느리가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날 밤 처가를 나서는 길에 장인어른께서 나를 따로 불러서 정말 죄송하다고 깊이 사과하셨어요. 딸을 잘못 키웠다며 자책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지연과 함께 집에 돌아갔지만 같은 침실에서 잘 수는 없었어요. 거실에서 밤을 새우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상혁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니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모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상혁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상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증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혁의 아내인 은정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현재는 전업주부라고 했습니다. 상혁과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였어요. 나는 은정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냐며 경계하던 은정도 남편의 불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만나겠다고 했어요. 약속 장소는 상혁이 근무하는 회사와 먼 곳으로 정했습니다. 은정을 만나기 전까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그리고 함께 복수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지연은 그 사이에도 집에 들어와서 짐을 챙기더니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린 지연의 모습에서 우리 결혼에 대한 지연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정과의 첫 만남은 강북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은정은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조용한 말투에서 교사 출신다운 품격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각자의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지연과 상혁의 불륜에 대한 모든 증거를 은정에게 보여주었어요. 은정은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의외로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상혁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많이 느꼈다고 했어요. 최근 들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다뤘다고 하더군요. 또한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향수도 새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은정과의 대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부부관계도 뜸해졌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추궁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은정은 상혁이 지연과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결혼 전에 상혁으로부터 들었는데, 당시에는 이미 끝난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은정에게 함께 복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혁과 지연 모두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은정은 처음에 복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똑같이 취해지고 싶지 않다며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조용한 편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나는 은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상혁과 지연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은정과는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혼자서라도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이미 집을 나가서 친정에 머물고 있었고, 상혁과의 만남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법원에서 조정을 시도했지만 지연이 재산 분할에서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상혁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고, 상혁의 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계 회사는 임직원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어서 상혁은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지연 역시 병원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다고 했어요. 결국 지연은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상혁도 회사에서의 승진 기회를 잃었어요. 재판 결과는 나에게 유리했습니다. 이혼은 지연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었고, 상간 소송에서도 2,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적막했고, 학교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은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상혁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렸다고 하더군요. 또한 상혁이 지연과도 헤어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대학생과 새로운 불륜을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 들었어요. 은정은 전화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고,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상혁의 폭력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은정과의 재회는 6개월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상혁의 폭력과 또 다른 불륜으로 한계에 다다른 은정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은정은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야윈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팔에는 멍든 자국까지 보였어요. 상혁이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최근에는 대학생과의 불륜까지 발각되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혁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탄을 은정에게 모두 쏟아부었다고 했어요. 매일 밤 술에 취해서 돌아와서는 모든 게 은정 때문이라며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은정이 나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어요. 그때 은정이 말했어요. 그때 했던 제안, 이제 받아들이고 싶다고요. 함께 상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상혁의 폭력과 모욕을 당하면서 마음이 바뀐 것 같았어요. 나는 은정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상혁의 폭력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은정이 녹음기를 이용해서 상혁의 폭언과 위협하는 장면들을 녹음했어요. 또한 몸에 생긴 멍과 상처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겼습니다. 상혁이 대학생과 만나는 모습도 사설 탐정을 통해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확보했죠. 더 중요한 것은 상혁이 재산을 은밀하게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혼 소송을 대비해서 계좌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은정이 집에서 상혁의 서류들을 뒤져서 숨겨진 통장과 투자 내역을 찾아냈어요. 상혁은 회사 동료 명의로 주식을 사두기도 했고 부모님 통장에 돈을 옮겨두기도 했습니다. 은정과 나는 변호사를 통해 상혁의 모든 범죄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가정폭력, 재산은닉,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닌 대학생이지만 나이 차이를 이용한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은정과 내가 증인으로 나섰고 놀랍게도 상혁과 불륜을 저질렀던 대학생까지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상혁이 자신을 속이고 기만했다며 분노에 찬 증언을 했어요. 상혁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고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며 관계를 지속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완승이었습니다. 상혁은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결국 해고당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상혁의 부모들도 아들의 행동에 실망하여 경제적 지원을 끊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단절되었어요. 지연 역시 상혁과의 관계가 끝난 후 혼자 남겨져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들었습니다. 복수가 끝나고 나서 은정과 나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겪었다는 동질감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어요. 은정은 교직으로 복귀해서 다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 역시 학교에서의 생활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1년 후 은정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사실혼 관계였지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은정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지연과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은정과 함께하는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때로는 과거의 일들이 떠올라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2년 후 은정과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양쪽 부모님들도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셨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셨어요. 지연과 상혁은 그 후로도 각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정과 함께 꾸려가는 새로운 삶이 훨씬 소중하고 행복했거든요. 결국 불륜이라는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새로운 사랑과 행복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현재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정의 따뜻한 성품과 나의 안정적인 성격이 잘 어우러져서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